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제 설명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인 제가 잠시 착각하고 있어가지고,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동일 법인에서 20%이잖아요. 20%. 그래서 집합투자기구가, 그러니까 동일한 집합투자업자가 동일 법인의 20%까지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20%가 그 회사의 주식의 20%입니다. 그 회사 총 주식의 20%. 예. 그러니까 숫자는 똑같은데 제가 그 의미를 잠시 착각하고 있어가지고 잘못 알려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98페이지 집합투자기구의 등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10분 계신데 또 우르르 또 뒤에 오시네요. 자, 등록 부분 한번 보시면요. 집합투자기구 법규에서 뭐라 그랬냐면 집합투자기구는 이제 등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등록, 그죠? 근데 이제 사무집합투자기구는 뭐 사후 등록 뭐 상관없다라고 그랬었죠. 이제 7일 이내 사후 등록만 하면 된다. 어제 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조건이 갖추어져야 등록을 할 수가 있죠. 펀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좀 좋은 펀드여야 된다는 소리죠. 그 좋은 펀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해설해 보시면. 자, 첫 번째 등록 요건은 업무 정지 기간이 아니고 업무 정지 기간. 좀 근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자산운용회사가 업무 정지 기간이면 일 안 하는 기간이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업무 정지 기간이 아니고 적법하게 설립되어 있어야 하고 적법하게. 다음에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및 출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억 원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등록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1억 원만 빼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보시면 이제 집합투자기구는 그래서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등록 요건을 갖추고 신청할 때 금융위는 20일 이내 등록 여부를 결정해 주면 되겠다. 20일. 심사기간이 20일이라는 이야기고요. 다음에 바로 밑에 그 등록 신청서 기재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주 이내 변경 등록. 변경 등록은 2주 이내. 2주 동그라미 해두시면 되고. 근데 또 바로 밑에 단순한 자구 수정 같은 거, 즉 뭐 오타 같은 거 있는 거 고치는 건 당연히 변경 등록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5번은 이제 그렇게 풀 수 있을 거고 내려오셔 가지고 6번 보시면 투자 설명서. 자, 투자 설명서는 어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면 우리가 투자 설명서를 가지고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건데, 그 나머지 이제 문장들 몇 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집합투자업자는 1번 보기 보시면, 연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 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해야 된다. 자, 이 문장 중요한데, 이 말을 역으로 풀었으면 무슨 이야기냐면, 곧 투자 설명서는 연 1회 이상 수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 설명서는 연 1회 이상 수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문장. 그리고 이제 2번은 어제 말씀드렸죠. 투자 설명서와 증권 신고서는 그 내용이 같아야 된다. 다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를 수가 없다. 그 이야기고. 그리고 3번 투자 설명서는 그래서 이제 증권 신고서에 효력이 발생했을 때 그때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다음에 금융위에 제출하고 거래소하고 판매사 등에 다 이렇게 비치해야 된다라는 거. 그 말이고. 그리고 이제 투자 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한 이후 7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되는 게 아니라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바로 제출해야 된다. 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번에 4번이 왜 틀렸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해설에는 투자 설명서 안 줘도 되는 경우 있었는데 어제 다 말씀드렸죠. 투자자가 서면으로 거부하든가, 그죠? 아니면은 전문 투자자든가 이런 친구들한테는 안 줘도 되겠다. 그 외엔 의무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보기에 이렇게 잘 고쳐 나옵니다. 고쳐 나올 때는 자, 투자 설명서는 투자자 요청 시 반드시 제공하고 이제 투자 권유를 한다. 이 틀린 표현이죠. 그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의무입니다. 의무. 그죠?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6번도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건 간단한 것들이니까 어제 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99페이지. 9땡 보시면, 자, 2장 집합투자기구 유형입니다. 자, 집합투자기구 유형은 어제 법규에서 그 첫날에 하셨던 그 이야기입니다. 투자 신탁 구조와 투자 회사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게 떠올라야 되냐면,
이제 각 그 투자 신탁 구조에서 관계 회사들, 그리고 투자 회사 구조에서 관계 회사들. 모르는 눈빛들이니까 제가 한번 써볼게요. 네. 자, 투자 신탁 구조에서 관계. 투자 신탁 구조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그리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투자 신탁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무조건 투자 신탁이건 아니면 투자 회사건 뭐 투자 익명조합이건 조합이건 전부 다 뭐가 있냐면 일단 집합투자업자가 있겠죠. 이 친구가 운용을 하니까 집합투자업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합투자업자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이제 운용에 참가하냐라는 부분이죠. 펀드 어떻게 만드느냐. 투자 신탁 구조에서는 신탁 계약을 맺는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탁 계약을, 그래서 이 친구는 맡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탁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위탁자고, 누구한테 맡기느냐? 신탁업자한테 맡기죠. 신탁업자. 신탁업자가 그래서 신탁 계약에서 수탁자가 되는 거죠. 수탁자. 예. 그리고 누가 있어요? 수익자가 있죠. 이 지겹죠, 이제 여러분들 사실. 그죠? 왜 다 아는 이야기를 쟤는 또 하고 있을까? 예. 자, 수익자. 수익자. 자, 요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알아야 된다? 이 친구들이 하는 업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뭐, 곁다리 한번 껴보면, 판매회사 있고, 그죠? 또, 이 친구들의 사무를 도와줄 수 있는 일반 사무 관리 회사. 그죠? 일반 사무 관리 회사.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 말입니다. 자, 하는 일,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 한번 해보고,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적지 않겠습니다. 판매사는 판매 및 환매, 딸랑 그게 답니다. 그죠? 다음에 집합투자업자는 펀드를 설정하죠. 제일 처음. 그러니까 설정 및 해지. 그죠? 그러니까 만들고 없애고, 당연히 얘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용, 그죠? 운용. 이 친구가 하고. 운용하니까 그래서 뭐 부가적인 걸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자산운용 보고서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 친구들이 다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신탁 구조에서는 이렇게 운용 지시한다라는 부분이죠. 운용 지시. 예. 그러면 이 친구는 뭘 하느냐 하면 일단 가장 근본적인 업무는 자산의 보관 및 관리. 그리고 운용 지시하면 운용 지시의 이행. 그죠? 그래서 이행하면서 그래서 뭐 자산을 취득하든 처분하건 지시를 이행한단 말이죠. 그리고 좀 특이한 거 하나가 뭐냐면 이 친구를 감시, 그죠? 감시. 수익자는 할 일은 없죠. 그냥 나중에 그냥 수익 받으면 되죠, 그죠? 권리가 있는 거죠. 자, 요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투자 회사 구조에서는 마찬가지 똑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제 여기 투자 회사 구조는 펀드 자체를 이제 회사로 만드는 거죠. 페이퍼 컴퍼니로. 그래서 집합투자업자는 법인이사가 제가 된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법인이사와 감독이사가 존재하는데 집합투자업자는 법인이사로서 이제 그 페이퍼 컴퍼니를 운용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사무관리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다 업무를 아웃소싱 주니까 판매회사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하는 일들은 다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신탁업자의 투자회사 구조에서는 이 신탁업자의 좀 일이 단순히 정말 재산만 보관 관리 보관 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도 하는데 감시하면 뭔가 잘못된 게 있을 때는 감독이사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둘이. 뭐 그거다요, 그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수익자이기 때문에 수익증권을 이제 배부해 주죠.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근데 여기서는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주식을 왜 얘가 주식회사니까, 그죠? 주식을 배부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익자, 여기는 주주, 그죠? 수익자총회, 주주총회, 뭐 이런 차이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그 법규에서 또 맞다. 외웠어야 될 게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주주총회 결의사항, 둘 다 똑같죠? 예, 그거 뭐를 이제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느냐, 뭐 합병 같은 것들 있죠. 그런 이제 중요한 사항들 있으면 수익자총회 의결사항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가끔 시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하고 1번 풀 수 있고, 자, 2번에 그래 다시 한번 나오죠. 다음 중 수익자 총액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판매 회사와 관련된 게만 나오면 아닙니다. 이거 옛날에 이렇게 기출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서 여기 문제를 이렇게 낸 것 같습니다. 판매 회사의 변경은 상관없습니다. 판매 회사는 여러분들 펀드 판매 회사는 여러분들 그 투자자 자유입니다. 내가 바꾸고 싶으면 나는 미래에셋에서 가입했다가 그걸 그냥 계좌로 옮겨서 뭐 삼성으로 아니면은 뭐 동양으로 이렇게 다 그냥 옮길 수가 있습니다. 판매회사 이동은 자유입니다.
자, 그래서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된다든지, 다음에 신탁업자를 변경할 거라든지, 아니면 수수료 및 보수를 변경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해설에 수익자 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 정도는 좀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친구는. 자, 그리고 뭐 여기는 다 새로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것만 좀 주의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죠. 네, 요 부분. 자, 제가 이거 뒤에 가면 또 똑같이 반복된다 그랬죠. 그래서 뒤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요 앞에서. 이 상품 구성 및 이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인데요. 어제 뭐 했냐면 우리가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권집합투자기구, 그리고 부동산, 그다음에 특별자산, 그다음에 혼합자산, 마지막으로 단기금융, 이렇게 집합투자기구, 이렇게 5가지 종류를 자본시장법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뭐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은 그 각각의 자산의 50%를 초과해서 투자하면 그 이름이 붙는다 그랬고, 혼합자산은 뭐 그러한 투자 비율의 제한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혼합자산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단기금융은 말 그대로 단기금융 상품에 모두 다 투자하는, 그걸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영어로 하면 MMF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거 했죠, 어제 그렇게만 했는데.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다음 중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설정 및 설립하는 것이 아닌 것은, 제가 어제 조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에 투자할 때는 고객이 돈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자산을 손해 없이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환매를 못 해주기 때문에 폐쇄형으로, 즉 환매 금지형으로 설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다음에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그리고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이렇게 세 개랑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뭘 외우시면 되냐면 시장성이 없는 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 20%입니다. 즉 시장성 없는 자산이란 말이 곧 유동성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렇게 아마 뒤에 가면 나올 겁니다.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아무튼 그렇게 환매 금지형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번의 답은 뭐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뒤에 가서 나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 그리고 이제 환매 금지형 나오면 항상 기억하실 게 그냥 그겁니다. 상장해야지. 그죠? 상장해야지. 그러니까 90일 이내 상장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려오시고요. 2번 문제, 이제 다음 중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로 분류하기 힘든 것은, 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뭘 좀 숙지를 하셔야 되냐면 부동산이 뭐냔 말이죠. 어제 부동산의 50%를 초과하면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라 그랬는데, 그 부동산이 과연 부동산만 있냐는 거죠. 부동산 등입니다. 부동산 등. 그러면 이 등에는 뭐가 있냔 말이죠. 제 등에는 점이 있습니다. 그 등에는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죠. 괜찮습니다. 집에 우한을 여기서 잊어버리십시오. 저의 이 어이없는 것과 함께. 자, 부동산 등에 뭐가 있느냐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있습니다. 권리. 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요 5가지. 이제 여러분들 3과목 가면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직 1과목이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지상권.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상권, 남의 땅에 건물 지을 수 있는 권리. 다음에 지역권, 남의 땅 지나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집은 도로랑 접하지 않았어. 그럼 뭐 우리 집에서 길을 나가려면 남의 땅을 지나가야 돼. 그렇게 지나다닐 수 있는 권리, 그 지역권. 다음에 전세권은 알죠? 전세 사는 거, 그죠? 다음에 임차권은 월세 사는 거. 분양권은 아파트 분양받을 때 그 분양권. 이렇게. 이게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5가지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뒤에 가면 더 외울 게 더 많은데, 일단 지금 이렇게. 이런 이제 권리에 투자하는 것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권리에 50% 초과해서 투자해도 부동산, 집합투자 기구란 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권리 말고도 이제 뭐가 있냐면, 그 네모박스 안에 다 있죠. 네모박스 안에. 네모박스 안에 괄호 그 세 번째 점에 보시면,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이것도 그렇고. 다음에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회사들. 아니면 부동산 투자 회사들. 이런 애들. 그래서, 그리고 부동산 관련 권리 취득. 아까 이야기했고.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행한 주식. 부동산 개발 회사가 발행한 주식. 그죠? 다음에 부동산 관련 자산을 기초로 하는 자산 유동화 증권. 예.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자산을 기초로 하는 자산 유동화 증권의 유동화 자산의 가액의 70% 이상인 유동화 증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그냥 이건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ABS라는 거 이런 거 배우면 MBS 뭐 모기지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유동화 증권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지금은 뭐 모르셔도 됩니다. 부동산 투자 목적 회사가 발행한 지분 증권. 자, 이런 것들은 지금 한번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1과목에서는 이렇게만 외워주세요. 부동산에는 부동산 등이 있구나. 등이 있구나. 그 등에는 그래서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즉 뭐 건물하고 토지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뭐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 그리고 뭐 다른 부동산 그 개발회사나 투자회사들이 발행한 주식 같은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과목 가셔서 또 한번 정확하게 외우게 되실 겁니다. 상과목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건 상과목에서 아주 자세히 다시 정리하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3번 넘어가시면, 자,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시험에 완전 잘 나오죠. 완전 잘 나옵니다. 자,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자, MMF는 MMF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 단기금융상품이라 그랬는데, 뭐냔 말이죠. 그겁니다. 자, 그냥 보기 말고 밑에 내려오시면 MMF와 관련된 이제 표로 내용을 정리해 두었는데요. 일단 참고로 뭐 비율의 제한이 없다. 뭐 장부가 평가한다. 다음에 다른 유형의 집합투자기구보다 강화된 운용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건 어제 다 한 거죠. 어제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장부가 평가. 자, 그리고 단기금융상품. 거기가 이제 중요하단 말이죠. 어떤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보시면 잔존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 증서. CD 말입니다. CD. CD. 그러니까 예금인데, 양도할 수 있게끔 상품권처럼 만들어 놓은 예금. 그걸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합니다. 그거. 근데 6개월입니다. 6개월 동그라미.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들 숫자를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숫자, 종류랑. 다음 두 번째. 잔존 만기 5년 이내인 국채. 5년 동그라미. 여기 좀 특이하죠. 단기금융 상품이라고 그랬는데 뭐 5년짜리로 투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국채니까. 안전하니까. 5년짜리 국채 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5년 이내입니다.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1년입니다. 밑에 보시면 잔존 만기 1년 이내인 이제 나머지 채권들이나 어음들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곧 1년입니다. 지방채, 특수채, 사채, 그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기업어음, CP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1년이다. 만기 1년 이내. 그리고 마지막 그 점에 보시면 단기 대출도 가능하고요. 금융기관의 예치, 그러니까 예금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다른 MMF, 투자할 수 있다 그랬죠? 다른 MMF. 요렇게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밑에 내려오시면 운용 제한이라고 나오죠. 운용 제한. MMF는 방금 전에도 읽었지만 다른 펀드들보다 운용 제한이 강화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강화. 어떻게 강화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자, 어제 우리 펀드들은 일반적으로 금전의 차입, 대여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MMF 같은 경우에는 증권의 대여나 차입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투자 방식에서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식으로 안 된다.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은 5% 이내. 그러니까 잔존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그 투자 비중이 5% 이내라는 거죠. 5% 이내. 그 5% 잘 외워두시고. 다음에 환매 조건부 매도라는 건 5% 이내 역시. 다음에
집합투자자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 평균 어제 이건 했죠. 90일이네. 그러니까 여러 이제 다른 뭐 1년짜리도 1년 이내에도 투자할 수 있고 5년 이내에도 투자할 수 있고 이렇게 한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산의 남은 만기를 평균해 보면 90일 이내여야 된다. 다음에 40% 이상은 채무증권에 운용해야 된다라는 거. 40% 이상을 채무증권에 운용해라. 그리고 채무증권은 신용평가 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여야 된다. 이렇게들 외워 두셔야 될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두 번째 보시면 내려와서 한 줄 띄워서 두 번째 보시면 판매 회사는 고유 자금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MMF 뭐 당일 뭐 할 수 있다는데 그건 필요 없고 일단 여러분들 시험에 대비해서는 요거 하나 봐두세요. 5%와 100억 원 중 큰 금액이라 되어 있죠. 그럼 5% 동그라미하고 100억 원 동그라미 해놓어 보세요. 혹시나 괄호 채우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몰라도 되고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5%와 100억 원 중 큰 금액 요것만 MMF 나오고 그러면 그 숫자 좀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기준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MF 5%와 100억 원 중 큰 금액 오는 당일 기준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이건 영업실무 가시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풀실 수 있으시겠죠? 4번의 답이 쫙 매지가이처럼 떠오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100페이지와 101페이지 중요한데 여기서는 뭘 알아두셔야 됐었냐면 일단 그 부동산 등 그죠? 그 등을 한번 읽어보는 데 의의가 있고요. 다음에 단기 금융 상품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MMF가 투자할 수 있는 단기 금융 상품 그리고 그 운용 제한 그죠?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한번 넘어가서 특수한 형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환매 금지형이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반복하다 보면 이제 외워지겠죠. 이제 지겨워 막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예. 자, 보시면 환매 금지형 집합투자기구. 자, 밑에 해설해 보시면 특징. 그래서 말 그대로 환매 금지형이다라는 거. 폐쇄형이다. 중도 환매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존속 기간을 딱 정한다. 만기를 딱 정해놓는. 이게 4년이면 4년. 웬만하면 4년이거든요. 뭐 5년 이렇게 정하는 거죠. 정해놓고 다음에 이제 유동성을 위해서 90일 이내 시장에 상장해야 된다라는 거. 상장이란 개념은 좀 알고 계신가요? 상장? 아무튼 상장해야 된다. 예.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대형마트에 가면 대형마트 물건 진열장에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쉽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상장이란 건 우리 한국거래소라는 곳에 이렇게 쉽게 살 수 있게끔 진열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쉽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다음에 추가 발행이 가능한 경우, 즉 폐쇄형인데 원래는 추가 발행 거의 잘 안 하는데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추가 발행이 가능한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구나라고 하면 되고 세 번째 점에 하나만 주의하면 기존 투자자 전원의 동의입니다. 뭐 과반수, 뭐 3분의 2 이러면 다 틀립니다.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세 번째 거죠. 아까 이야기했죠. 반드시 환매 금지형으로 설정 및 설립해야 하는 경우가 뭐냐?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그리고 시장성 없는 자산의 20%를 초과한 투자. 그때는 그 펀드는 환매 금지형으로 설정해야 된다. 그 20%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환매 금지형은 뭐 계속 앞에서 봐온 거라서 뭐 크게 낯선 게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종류형입니다. 종류형. 영어로 하면 멀티클래스라고 합니다. 멀티클래스. 이게 M 맞나요? 하나 더 써진 것 같은데, 왠지. 네, 아무튼. 네. 제가 원래 영어를 좀 잘 못하거든요. 네. 자, 멀티클래스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어떤 개념이냐라고 했을 때, 종류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A라는 펀드가 있는데, 얘는 내가 이제 만드는 사람 입장이에요. 만들고 이제
이걸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제 증권회사인데, 나는 예를 들어서 선치 수수료를 받고 싶어요. 선치 수수료.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선치 수수료를 받는 펀드로 만들었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선치 수수료 별로 안 좋아. 사람들이 별로 싫어해. 그래서 후치 수수료를 받는 펀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또 똑같은 펀드인데 수수료 차이 때문에 후치 수수료를 받는 이 펀드를 또 만들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후치 수수료 이것도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한 절반은 선치 수수료 받고 절반은 후치 수수료 받는 이런 형태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또 똑같은 펀드인데 예? 이 수수료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펀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펀드 개수들이 많아지고, 그죠? 규모가 작아지고, 이게 안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 말고, 그러면, 이러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있게끔 하자? 똑같은 펀드에서 수수료 방식이 다른 걸 이렇게 그냥, 추가할 수 있게끔 하자. 여러 개. 그러니까 수수료를 여러 개로 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냥 이름을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주식형 펀드들은 종류형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무슨 주식형 펀드인데 A형이 있고요. 여러분 실제로 증권회사 들어가 보시면 A형이 있고 뭐 C가 있는데 C-1, C-2 뭐 이렇게 있죠. 제가 과거에 펀드 팔 때도 뭐 미래에셋, 뭐 디스커버리 주식형 펀드 A형, 뭐 C-1형, C-2형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대부분 A형이 선치수수료. 선치수수료 만약에 1%다라고 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펀드에 1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만 원을 수수료로 떼가고 판매 수수료로 99만 원만 그 이제 펀드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선치수수료 방식이죠. 후치수수료는 일단 100만 원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매일 조금씩 그죠? 그 정해진 그러니까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0.7%다. 그러면 그 1년을 그죠? 365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돈을 365로 나눠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뗀단 말이죠. 그게 후치 수수료 방식. 예.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라고 합니다. 자, 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에서 주의하실 건 펀드는 똑같은 펀드입니다. 그렇죠? 펀드는 똑같은 펀드. 예를 들어 금방 뭐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주식형 펀드처럼 그 펀드예요. 그 펀드인데 뭐만 다르다? 판매 수수료나 판매 보수만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종류형입니다. 그래서 그림 한번 보시면 그 A라는 펀드가 있는데 그죠? A라는 펀드가 있는데 자 클래스 A가 있고 클래스 B가 있고 클래스 C가 있고 클래스 D가 있고 이 클래스란 소리가 판매 수수료와 보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판매 보수와 수수료만.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해. 그래서 그 투자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선치 수수료 방식을 채택할 거고 왜? 처음만 한 방 떼이면 나머지는 수수료를 안 떼이니까. 그런데 뭐 단기 투자하는 사람은 후치 수수료를 채택하고 들어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폭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두는 거죠. 자 그리고 특징 한번 보시면 자 판매 보수 및 판매 수수료만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보수는 차별화하지 못한다. 왜? 그냥 똑같은 A 펀드니까 거기에 운용보수와 신탁보수는 또 동일하다. 다르게 못한다라는 거. 다음에 종류형끼리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뭐 내가 선치했다가 후치했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특정 종류의 투자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투자자만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선치 수수료 판매하는 사람들한테만 뭔가 피해가 가는 거다. 그럼 그 친구들만 모아서 수익자 총회 하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거 한번 보시면 종류의 수에는 제한이 없답니다. 즉 클래스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는 소리죠. 그리고 비종류형에서 종류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숙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치 수수료에서 후치 수수료 갈아탈 때는 그냥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때는 중도 환매 수수료를 내가 내지 않는다.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였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좀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비슷한 뭐 내용 같지만 그림은 전혀 다른 이야기. 전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게 뭐 엄브렐러 펀드라고도 하고요. 다음에 카멜레온 펀드라고도 합니다. 즉
이제 카멜레온 펀드는 카멜레온 색깔 바꾸듯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장 상황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그 펀드로 갈아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엄브렐러 펀드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우산이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환형 집합 투자 기구라는 뭐 A 펀드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전환형 집합 투자 기구에 가입하면 그 전환형 집합 투자 기구 안에는 여러 가지 소펀드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이걸 마음대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형이 있고 채권형이 있고 혼합형이 있다. 그럼 시장이 좋을 때는 그냥 주식형 하다가 요즘처럼 시장이 안 좋다. 그럼 채권형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계속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중도 환매 수수료를 안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죠? 펀드는 무조건 내가 해약을 할 때는 내가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약을 할 때는 환매 수수료를 내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요거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변액보험 생각하시면 되죠. 변액보험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그걸 내가 마음대로 갈아탈 수 있고 아니 뭐 반반씩도 할 수 있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이다. 그래서 엄브렐러 아니면은 카멜레온 펀드라고 하고 정확한 법적 이름은 전환형 집합투자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이제 그 이야기죠. 그림이 그 이야기고.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 이 안에서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펀드를 해약하고 다른 걸로 갈아탈 때는 당연히 중도환매 수수료가 있겠죠.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는 거니까. 그래서 특징에는 뭐 첫 번째 읽어보시면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로 만든다라는 거.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전환할 때 환매 수수료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세 번째 종류형과 비교하고 있는데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는 단순히 내가 판매 수수료나 판매 보수를 바꾸는 의미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전환형은 내가 투자하는 그 내용을 아예 바꾸는 거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 그리고 제일 밑에 점만 보시면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 규약이 존재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소펀드들, 요 소펀드들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약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규약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전환형입니다. 자, 일단 전환형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자습하시고 네,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류형인데 그럼 비종류형은 뭘 말하는? 그러니까 비종류형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저런 수수료 차이가 없는 거. 그러니까 비종류형은 그냥 판매 수수료를 떼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 뭐 A형, C형으로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그냥 그 자체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 걔를 그냥 이런 종류로 들어갈 수 있다는. 종류로 바꿀 수 있다는 거니까 수수료를 여러 개로 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장성 없는 자산 네. 판매 문제 여기 나왔잖아요. 네. 여기 문제에서 네. 실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네. 판매 기간은 네. 이 질문을 뭐를 헷갈리라고? 이건 저 영업 실무 나오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수업할 때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시장성 없는 자산이니까 팔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환매 기간은 법정 환매 기간은 15일 이내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돈 달라고 하면 15일 이내 줘야 되는데 시장성이 없는 거니까 넘어도 된다라는 거죠. 15일을 넘어서 고객한테 돈을 줘도 된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그 뒤에 가서 영업 실무에서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거리가 먼 것이라 했는데 초과할 수 있다가 맞아요? 시장성 없는 자산 네. 투자하는 경우. 있다. 있다. 예. 초과할 수 있다. 그거 맞잖아요. 근데 퍼센트가 아마 틀렸을 겁니다. 그러면. 퍼센트. 예. 그거 아마 10%일 겁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5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네. 자본시장법에는. 증권은 운용이 30%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 40% 이거랑 얘랑 틀린 건데 어차피 얘는 재산이니까 이 증권이라는 게 이거랑 다른 건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그냥 일반 펀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거죠. 펀드가 이제 그냥 펀드라는 건 이제 이런 이제 투자 제한을 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에서 이제 제한을 두는 거고요. 얘는 그냥
큰 의미에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렇죠. 얘는 이제 세부적인 것에 또 네, 틀려지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냥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하거나. 3번이요? 투자펀드 규제법률 6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이 과거에 증권거래법, 그러니까 증권시장을 관장하는 증권거래법, 그다음에 선물시장 관장하는 선물거래법, 그다음에 이제 펀드 하는 이제 간투법, 뭐 다음에 종금사들 하는 이제 그 뭐 그거법 이런 것들 이제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통합한 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에요. 비율의 제한이 없다 그랬는데 네, 네, 네. 여기는 40% 이상을 채무증권에 운용을 할 것 같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 비율의 제한이 없다는 건 앞에 보면 뭐 10%까지만 해라, 뭐 20%까지만 해라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건 그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단기 금융 상품에 모두 투자하면 된다고요. 근데 네. 이제 단기 금융 상품에 모두 투자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있다라는 거죠. 40% 이상 채무증권. 예.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아, 그 이런 건 이해할 게 아니라요. 이거 외우는 건데요. 근데 이해를 해서 여기 아, 이걸요? 네. 아니 그러니까 비율의 제한이 없다는 건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네. 우리 이제 증권 집합 투자 기구는 50%를 초과해야 증권 집합 네. 투자 기구잖아요. 네. 부동산은 50% 초과해야 되고. 네. 근데 MMF는 그런 제한이 없고 무조건 단기 금융 상품에 다 투자해야 된다고요. 네. 첫 번째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해할 게 아니에요. 그냥 40% 이상을 채무증권에 운영할, 그러니까 펀드, 그러니까 MMF가 규모가 100억이면 40억 이상은 반드시 채권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의무사항으로. 그냥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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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시장 없는 자산요. 그러니까 안 팔기 나오는 힘든 거. 거예요? 팔기 힘든 거. 시장성, 유동성. 유동성 없는 예, 자산이. 예, 그러니까 팔기 힘든 자산. 팔고 싶을 때 잘 못 파는 자산. 자산 그러니까 이제 자산 유동화 증권이란 게 아직 수업 안 했는데 뒤에 가면 이제 나올 텐데, 그러니까 여기 어떤 뭐 대출 채권이나 뭐 이게 돈이 아닌데 나중에 돈 받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지금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현금화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깡 같은 거 혹시 깡 아시죠? 예, 그거 그러니까 깡하는 거죠. 요걸 담보로 해서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 투자자들한테 야 이거 나중에 1년 뒤에 돈 얼마 들어오니까 내가 너한테 뭐 이자 10% 줄게. 지금 나한테 투자해. 라고 하면 오케이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뭘 줘야 되잖아요. 그 증권을 그 ABS라고 하거든요. 자산 유동화 증권. 그러니까 자산을 유동화시켜서 발행하는 증권. 근데 그 기초 자산이 그 이제 부동산 관련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모기지 채권. 그걸 이제 MBS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ABS 중에서 MBS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한 번 더 나오면 설명드릴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이제 이건 잘 모르니까 아까 수업할 때 말했는데 이건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는가 보다 하면 되고 요 나머지 것들 좀 잘 외우시면 돼요.